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 총장님 오늘 예쁜 티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네, 지금 연수 중에 예. 네, 한국 YMCA 여름이면 네. 여름철에 그 간사들 모여서 연수를 지금 군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 군산에서 하고 있는데 네. 이 방송을 펑크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잠깐 오신 거예요? 중간에 잠깐 들렸다가 와. 유독 김대희 총장님이 한국 YMCA 여름연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예. 이번에 명단에가 없으셔가지고 저도 제가 오늘 저녁에 좀 끄집고 가려고 네, 왔습니다. 끝나고 끄집고 가십시오. 워낙 바쁘셔가지고 예. 김대희 총장님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한국 YMCA 전체적으로 이제 여름 연수를 하는데 이번 주제는 트레일 러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반 러닝 들어보셨죠? 러닝은 잘 아는데. 산에 사는 러닝을 보고 트레일 러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트레킹과 약간 좀 러닝의 산악 마라톤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트레일 러닝도 요즘 되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함께 배우면서 YMCA가 새로운 문화에 접근, 그다음에 쉼, 휴식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고 일단 내일 토요일까지 연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순천 YMCA는 그냥 아예 3일, 4일, 5일을 순천 YMCA 아예 휴관 네, 휴관을 처리하고 지금 휴관 중이군요. 그러면 휴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렇군요. 이번 한 주는 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9월이지만 아직 좀 무더워서 좀 건강 유의하시면서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고요. 김대희 총장님은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지난 화요일부터 매주 화목 총 6회에 걸쳐서 화학안전 시민학교 시작했군요. 네, 시작했습니다. 56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전주 시민도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마다 와서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은 앞으로 여수시, 광양시, 뭐 순천시하고 또 전라남도 그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위원으로 저희가 추천을 할 것이고요. 지역에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또 행정단위가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시민 의견을 좀 올리는 시민 대표자로서 예. 화학안전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여수 청소년 한 50여 명이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여서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여수시에 원하는 것, 또 교육당국에 원하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살기 좋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여수 또 청소년이 꼭 이것만큼은 청소년을 위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한 30여 개 정도 제출해서 청소년들끼리 다양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순천시는 지금 그 주민총회 기관입니다. 순천은 24개 읍면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마을 계획에서 나온 내용들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또는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결정해가지고 주민총회에서 이제 의결받는 건데 예. 이제 여수는 시범지역이 있긴 하지만 순천은 이제 24개 읍면동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총회가 오늘 금요일에 10시에는 주안면이 그리고 2시에는 풍덕동이 하고 있고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주민참여 예산도 결정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축제 형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순천 시민분들께서 주민총회 좀 경험하고 싶다고 하면 주민총회 한번 가보시는 것도 되게 어떤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해서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아마 이번이 아마 1기, 2기, 시범지역까지 3기까지 지난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좀 뭔가 새로운 뭔가 좀 정비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주민자치 총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주민자치총회는 각 뭐 읍면동별로 다 있다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또 참여와 사랑, 관심,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제 토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년 살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정부 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자, 총 지출 보니까 720조 원대입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54조 700억 원이 늘어났고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대를 넘긴 슈퍼 예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 초확장 재정안으로 편성이 되면서 전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좀 가뭄이었던 지자체의 재정에도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과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내년도 예산안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저는 우리 정부에서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700조 예산, 특히 이제 728조 원이죠. 정부 예산 정책 방향은 이재명 정부가 좀 추구했던 주요한 공약이라든가 국정 과제에 뭐 수용하기, 국정 과제를 수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산 정책이라고 좀 봅니다. 예. 그래서 728조 원이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는 혁신 성장과 또 사회 안전을 양축으로 삼고 지방과 미래 산업, 또 청년과 소상공인 등 민생과 경제 분야에 정부 지원을 투자를 좀 확대하겠다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예산 방향은 저는 올바르다고 좀 봅니다. 예. 특히 그동안 그 3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소극적인 정부 예산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수입도 굉장히 적게, 지출도 적게. 그러니까 뭐 지방 재정들은 거의 뭐 기금을 갖다 끌어서 쓰다 보니 기금도 다 고갈된 상황일처럼 좀 예산 정책이 엉망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산업이라든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 예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동안 3년 동안의 전임 정부의 실패를 딛고 올바로 저 정부를 세우기 위한 그 적극적인 예산 확대 정책 저는 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긴축 재정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고요. 예. 이 긴축 재정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세수가 제대로 세수 결손에서 나오는 이유였고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뭐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제대로 걷지 않은 가운데서 그러니까 감면해 주다 보니까 실제 국가의 곳간이 좀 바닥나는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결국 긴축 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좀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저희가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순천시, 여수시 예.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줄어들어서 실제로 경상경비는 사실상 증액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사업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조금 해소가 좀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그 728조에 관련된 예산을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것을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잘못되어 가고 있었던 뭐 잘못된 사업 그러니까 세금을 늘려서 한다기보다 그동안 잘못되어 왔었던 1,300여 개의 사업을 폐지시키고 그다음에 요즘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ODA 예, 공적 개발 원조 사업도 좀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엉망으로 추진된 사업들은 그냥 말 그대로 중단시키고 이 사업의 여러 가지 부분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좀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할당하고 있는 방식은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게 실용입니다. 실용. 예. 그러다 보면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실은 예산은 굉장히 좀 냉정한 숫자로만 보이기 때문에 숫자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정말 필요 예산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중에 뭐 예를 들면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된 문제랄지 마을 공동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어떻게 얼마 들어가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너무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조금 좀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나 이런 사업을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조금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을 덜 쓰고 예, 있다라는 부분.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은 많이 써야죠. 사실은 도로 하나 줄이면 되거든요. 도로 하나 만드는 데 100억 들어가는 데는 아깝지 않아 하면서 사람이나 교육이나 마을 공동체 이런 데 들어가는 1,000만 원, 2,000만 원 굉장히 아끼려고 하는 것들이 공무원들 중앙정부의 좀 태도인데 이런 태도들이 좀 바뀌어서 풀뿌리 골목부터 마을까지를 좀 강화시키는 전반적인 통합적 예산이 보이지 않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슈퍼 예산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라면서 정부는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일 텐데요. 이게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또한 분명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 혹은 이 둘 중에 뭐 어떤 부분에 조금 더 공감을 하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게 720조 원 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흐름을 보면 예.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돈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 공급망 등,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부 부담률,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산업 디지털화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영역이 상당히 많이 쓰일 거거든요. 이것은 예. 다음에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로 넘어오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은 적자라고 보이지만 예. 향후 5년, 10년 이후에 우리 사회의 산업 경쟁력, 미래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회 서비스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나 교육, 안전 영역, 예. 이런 영역은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영역인데 예. 이런 영역은 한번 위기 상황이 오면 정부 돈이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부터 예방을 하고 지금부터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향후 몇 년 이후에 들어갈 천문학적 돈들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영역은 가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이게 더 국가 채무 수준이 26년도 예산을 728조 원을 반영하더라도 한 51.6% 정도, 그리고 향후 2028년도 가더라도 한 55% 정도, 50대 후반 정도로 국가 재정 그 채무 수준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GDP 우리 대비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50%대 후반 정도라면 우리나라 전체의 GDP라든가 또 국가의 예산의 운영 능력 보면 저는 그렇게 뭐 다른 뭐 선진국들이 250%, 300%, 400% 되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예.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채가 뭐 200조에 달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부족한 부분을 지금 국채로 충당하겠다는 건데. 그 현실적으로 뭐 적자분은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정부의 관리 재정 수지를 본다면 한 104조 원, 2004년도 윤석열 정부 때도 104조 원 정도 재정 적자를 보고 갔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보면은 한 109조 원 정도, 한 4조 5천억 정도 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뭐 긴축 재정을 하고 예산을 아낀다고 자랑하고 다녔지만 그렇게 비교하면 5조 원도 채 안 되는 차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본다면 정부도 나름대로 재정 건전성이나 국가 채무 수준을 보면서 예. 충분히 위기 관리의 범위 안에서 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석수 누구를 소장님? 위한 재정 예. 건전성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간을 관리하는 권한은 사실은 국민이 기획재정부에다 준 거잖아요. 그럼 기획재정부가 국간을 잘 관리해야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지난 정부 3년 동안 긴축 재정한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이 높아진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유동자금이 줄었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쓸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는데, 이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예산이 700조가 넘었다고 해서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지난 3년 동안에 제대로 써야 될 예산들을, 필요한 예산들은 줄여버렸고 사적이랄지 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성 없는 예산들로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지, 그 재정 낭비한 것을 본궤도로 잡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안 쓰고 뭐 경제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랄지 뭐 R&D 사업이랄지 뭐 복지 관련 예산을 절대 국민의 요구, 국민의 행복권을 충족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세금이란 말이에요. 국가가 운영하는 거죠. 우리가 가게처럼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계부채가 높아지면 굉장히 위기 속에 살잖아요. 예. 국가가 필요한 채무 감당할 그 비율과 요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의 관리가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 예산이나 재정 건전성은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권력을 위임한 관리들이 좀 잘 관리해 주길 바라는데, 하나 걱정은 그게 있죠. 예. 일단은 세입은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세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세입 여건은 굉장히 조금 빠듯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정부가 내놓고 있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720조 원에 대해서 슈퍼 예산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윤석열이 챙기지 않았던 사회적 안전망, 특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관련된 문제랄지 국립대학교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문제랄지 그 농촌 기본소득에 관련된 문제랄지 정말 그 국민들이 요구한 공약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어떤 재정 구조이고 그다음에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그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728조에 대한 예산은 내년 한 이맘때쯤 제대로 좀 평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여기서 너무 과도하게 국가 채무에 관한 고민을 한다거나 재정 건전성 고민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 지역에 또는 우리 주변에 포함되는 마을이나 풀뿌리에도 이 예산이 적용이 돼가지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복한 삶을 좀 더 열어낼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좀 들여다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될 짐이라는 지적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국가 채무가 올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전체 그 GDP 대비 국가의 그 채무 규모가 이제 50%를 돌파해서 야 이러다면 우리 정부가 빚더미 앉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거 충분히 견딜만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안을 보면은 정부가 굵직굵직한 데 써요. 왜냐하면 AI 영역과 R&D 영역 예. 완전 전인 정부 때에는 2년 동안 없었던 이런 영역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이건 미래 먹거리거든요. 네. R&D하고 AI 영역 네.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면서 나온 거라서 그냥 뭐 우리가 시혜성 예산이 아니라 향후 산업이나 또 새로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4, 5년 이후에는 오히려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서 알짜배기 호자 산업의 역할을 해오는데 마중물 역할을 뭐 예산을 좀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시의원 하면서 제일 많이 네. 강조했던 것이 순천시 재정 건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능하면 국채랄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지방 재정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놓고 보면 마이너스가 많은 것보다 플러스가 많으면 도움이 된다고 보잖아요. 예. 근데 그걸 누가 체감하냐는 거예요. 순천 시민들이 체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전혀 체감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미래 세대가 왜 그걸 부담해요.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뭐냐면 국채라고 하는 것이 적자 국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국채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 채무 비율은 지금 올해 한 48.1%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그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720조 예산에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또는 더 국채가 커질 거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미리 해석하는 것은 좀 상당 부분 조금 예.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데 일단 필요 예산이다. 728조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더 예산을 좀 늘려서 예.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적극 재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예.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게 이재명 정부와 이 적극 재정에 대한 평가는 한 내년도 요맘때쯤 내년 6월 정도에 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뭐 정부 투자가 실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그 시차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성장률이 나타나야 또 세수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뭐 1년 갖고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뭐 예산 좀 보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예산을 보니까요. 이게 모두의 성장 항목으로 175조 원이 배분됐더라고요. 이 모두의 성장 항목 안에 지방 전략 산업, 거점 국립대 혁신, 또 의료, 교통 인프라 보강 등 지역 균형 발전 사업들이 대부분 좀 포함되어 있던데 우리 지역에는 어떤 곳에 얼마나 투입이 될까요? 김대희 총장님. 전라남도 차원에서는 지금 뭐 표정 관리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전라남도는 그 다른 광역 시도보다도 더욱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제 10조 원을 돌파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뭐 도지사님 표정 관리 들어갔는데 대부분을 보니까 이게 광역 교통망 확충하는 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SOC 쪽이죠.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여수 포함해서 순천, 여수, 광양, 전남 동부권 지역은 전라남도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좁은 면적 지역 안에. 예. 그러면 인구 대비 본다면 저는 너무 적어요. 인구 대비 본다면 이 주요 광역 교통망 영역의 경전선 전철화, 그동안 계속 우리가 주장했던 경선선 전철화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전라선 고속철도 계획이 여전히 실시 설계 계획비만, 기본 계획 수립비만, 연구 용역비만 일부 나왔거든요. 근데 호남선은 지금 여기다가 2천억, 뭐 상당히 몇천억 단위의 고속철도 실제 공사비가 배정되는데 이 정도라 치면 한 6, 7년 늦는 거거든요. 인구의 절반이 동부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도는 느리고 많은 사람은 표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이런 상황을 본다면 광역 교통망이 너무 광주 중심에서 연결되는 것, 그리고 서울로 친다면은 전라선이 호남선에 비해서 약간 좀 소외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수 백야 이거 화태대교 이 도로공사비가 한 1,000억 가까이 배정된 것은 1,095억 좋다고 봅니다. 원. 예. 그러면서 결국은 또한 미래 기술 신규 산업처럼 광양은 좋을 것 같아요. 광양 쪽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래형 2차 전지 실증 플랫폼은 광양시를 중심으로 나오는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소재 부품도 어떻든 이건 같이 공유하지만 특히 이제 공립 광양 그 소재 전문과학원 건립이라든가
또 순천과 여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산업, AI 플랫폼 사업 등에도 예산이 배져 있는 거 보면서 예. 적정히 SOC 산업과 또 미래 산업과 연관된 것, 그리고 지역의 농업 산업과 관련되어서 생명공학 이런 영역에 적절하게 좀 분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절반 10조 원 중에서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5조 원 정도는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쉽다. 네, 아쉬운 거죠. 금액에 비해서.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전남 동부권의 이 주요 현안들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경전선 전철화부터 여수 공항 시설 개선, 또 석유화학 산업 위기 관련 예산들도 포함되어 있던데 보셨습니까 좀? 네, 또 뭐 앞서 김대중 총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바대로 일단은 그런 예산들이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기되었던 것들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이제 현실화됐을 때의 뭐 계획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정말 지역민들이 요청하는 대로 조금, 그리고 빠르게 예. 지난번 저희가 경선선 전철화 조기 착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빠르게 예. 좀 추진돼서, 왜냐하면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쪽 쪽에서 뭐라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SOC에 수천억 원, 그다음에 뭐 신산업 인프라에 대해서 뭐 수백억 원, 농수산업 스마트화에 수십억 원, 뭐 R&D 전략 사업에 수십억 원, 막 이런 범위로 놓고 보면은 여전히 전남 지역,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 SOC에 들어가는 예산이 수천억 원대로 굉장히 좀 비중이 높고, 신산업이랄지 뭐 생활 인프라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들은 상당 부분 조금 선도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좀 없잖아 있는 것이 않겠는가? 그런 쪽에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뭐 마을, 골목, 뭐 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 뭐 사회적 기업 이런 쪽에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전혀 예산 지원이 없어가지고 거의 폭망하다시피 했거든요. 이 기반을 살리는 데 있어서의 예산이 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것이 전 좀 아쉬움이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 지원에는 179억 원이라는 예산이 좀 배정됐던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예산이 좀 적어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 3천억, 4천억 가까이 하고 있다는데 결국은 내년도 예산 배정이 생각보다 좀 적어요. 예. 이게 뭐냐면 산업위기 대응 영역에 있어서 석유화학과 철강과 관련된 근본적인 산업재배치 영역보다는 여기에 위기를 느낀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좀 많아버리는 행태인데, 그건 당연히 고용 가야 관련해서, 되지만 예. 석유 산업과 석유화학과 철강이라는 동부 지역의 주요 핵심 사업의 앞으로 산업 다각화 문제, 업종에 대한 전환 영역과 관련된 예산은 아직 예. 안 나왔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저는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경영 안정 그리고 현장의 어려운 노동자들 지원으로 가는 소비성 경비로만 좀 가요. 고용 불안에 따른 예. 요 예산 중심으로만 좀 편성되어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긴급 예산 투입한 건 맞긴 한 것 같아요. 예, 맞는데 네. 이게 정부 본 예산이라는 것은 예비비 성격의 긴급 비상금을 쓰는 게 아니라요. 예. 좀 2, 3년, 4, 5년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서 산업의 틀을 확 바꾸는 쪽으로 그렇죠. 큰 목을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전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렇게 179억 원이란 돈은 너무 적다라고 그렇죠. 우리 생각하시는 인지가 거죠? 계속 이야기되는 것은 그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이 공간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막 하는데, 그럼 우리도 잘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R&D 사업이랄지 그 전환에 대한 어떤 정부 기구를 만들어낸다거나 TF팀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러면서 상주에서 뭔가 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좀 예. 큰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 진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179억이면 도로 하나 까는 정도, 도로 뭐 가까운 도로 정도 까는 정도 예산이란 말이죠. 근데 다행히 이제 이 예산이 뭐 선제 대응을 위한 고용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조금 적은 정부 예산이다. 차원의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좀 충분한 예산과 그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보기에도 전라남도 내년도 예산 중에서 특히 이제 두 개의 공항이 있잖아요. 그 무안공항하고 여수공항이 있는데 한 96억 정도, 100억이 채 안 되는 금액인데 국제공항 수준으로 안전도를 높이는 예산으로만 쓸 건데, 여기서 정확하게 그러면 무안공항과 여수공항의
예산 비율이 얼마냐? 음. 저는 한 9대1 정도 될 거다. 무한히 9. 예, 90% 정도는 무한으로 갈 거고 10% 정도만 이번에 나왔던 그 자동 항해 장치와 관련된 몇 가지 언덕을 없애는 정도로만 여수는 쓰일 거고 나머지 국제공항 수준으로 가는 것은 여수 공항이 아니라 무항 공항의 질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공항 터미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할주로의 안전도 이런 쪽에다가 집중 투자가 될 거다. 왜 그렇게 보세요? 여전히 전라남도는 무항 공항이 핵심 공항입니다. 여수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측면이 강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공항 관련 예산에 전라남도는 대부분을 무항공항에 집중 투자했거든요. 그래요. 네, 5년 동안 집중 투자했고 여수공항은 지역민들이 그렇게 봄에도 불구하고 투자된 액수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지자체에 대한 변화도 좀 보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여수시가 여수시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또 네네. 시의원도 해보시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이 여수시 7년 만에 지방제 발행하기도 했는데 정부 안대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지자체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지방채 차원에서 뭐 어떤 그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그랬을 때 정부의 예산을 좀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를 도입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초반부터 이야기했던 건 재정 건전성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순서도 그렇고 그 정부에서도 그렇게 썩 반기는 일은 예.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빚을 얻어가지고 지방재정을 운영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했던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면서 지방교부서 대폭 삭감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한다고 한다면은 노무현 정부 차원에서의 그동안 국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정부가 8, 나머지 2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는 다 나눠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 구조 비율이 문재인 정부가 뭐 연방제 차원의 지방자치 한다고 그랬지만 전혀 변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재명 정부가 성남시장도 해봤고 경기도지사도 해봤으니까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쓸 수 있는 예산비를 좀 높여서 지방자치 자치권을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자치단체장들이 예산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치권이 좀 확대되는 측면, 그러니까 권한이 좀 많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를 높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재명 정부의 차원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좀 돼요. 지방교육 예산과 또 일반 광역과 기초시군단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물론 이제 지방과 관련된 예산은 늘리지만 당장 뭐 윤석열 정부 때 주지 않았던 예산을 100% 주지는 못한 좀 재정 현황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기금을 뭐 갖다 본 예산으로 쓰는 이렇게는 만들지 않을 건데 일정하게 주지만 한 3년 동안 혁대를 쫄라맸던 수준에서 다 원상태로 간 것은 아니다. 특히 이제 교육 관련 예산은 전라남도도 한 4억 5천억 정도를 여전히 마이너스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수시도 보니까 뭐 주요하게 뭐 긴축 재정을 들어가는데 그렇다 보면 저는 좀 쓸데없는 낭비성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교육청도 사실상 그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500억, 600억이 투자되는 여러 가지 뭐 미래교육 박람회라든가 예. 또 뭐 2, 3일에 걸쳐서 진행하는 청소년 효 행사만 해도 뭐 몇십억을 쓰잖아요. 이런 좀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역에 좀 365일 골고루 나누어서 교육 행정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좀 진솔하게 가야 되고 여수시도 세계선 박람회 때문에 300억을 쓰게 되는 거거든. 제가 보기에는 한 6, 700억 쓸 거예요. 2년 동안에. 그런 뭐 행사성 예산보다는 좀 더 세밀화 시켜서 꼭 필요한 예산, 필요하면 또 지역의 관광 산업이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차라리 일회성 행사보다는 길쭉하게 나눠 쓰는 이런 형태들을 좀 더 지역 시민들하고 머리를 맞다면서 예. 지의회하고 머리를 맞다면서 낭비성 예산을 철저하게 줄여 나가자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30초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뭐랄까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지방자치의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예산 비율을 좀 높여서 지방자치제가 돈 걱정 없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만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내년 또 지방선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식견과 의견이 있는 사람들을 어쨌든 유권자들 잘 발굴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의 김대희 김석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